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40%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37.4%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10일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윤석열 징계 전국의 움직임 이진권 교수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벽, 이게 아주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는데 리얼미터 조사로는 아마 40% 벽이 깨진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과거에 갤럽 조사에서는 조국 사태라든가 또 부동산 그 대책 두 번 정도가 39%까지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만은 리얼미터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 핵심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죠. 받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현 문재인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이 가장 지금 기고만장했던 게 뭐냐면 여론조사의 그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더 위세를 떨고 이랬는데 바꿔 말하면 그게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가장 주눅이 들 수 있는 요인이 그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건데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콘크리트 지지층이 어디 있습니까? 무너지면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지하실이 또 있잖아요. 콘크리트 지지층 믿고 하지 마라. 예. 그 다음에 왜? 그 밑에 떨어지면 그 밑에 또 지하실 또 있다. 예. 그러니까 괜히 그런 생각이 자꾸 그런 주장을 하다 보면 그것이 어떤 개선의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도 없는 거고 자꾸 독선에 빠지게 되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문 대통령도 결국은 자기들이 뭐 콘크리트 지지층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믿고 하다가 보면 결국은 뚫린단 말이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자기가 41% 지지받아서 대통령 당선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왜냐하면 창피한 노릇이거든. 혁명이라고 해놓고 혁명의 결과가 41% 득표라는 그것도 창피한 일이었는데 그게 자체가 지금은 이제 대선 때의 지지율 자체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그다음에 이런 방법으로 그것을 이제 소화해내는 거고 하나는 완전히 이게 뭐 반사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소화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반동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하는 거 완전히 항상 보면 말이죠. 무슨 오기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추미애 장관이 특히 이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이 경고하면 이것을 겸손하게 겸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건 문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낙선사는 왜 갔다 왔어요? 거기 뭐 노무현 대통령이 영정 보고, 그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탄핵에 앞장선 사람이 추미애 아닙니까? 안 흔들리겠다네. 거기 가서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는데 이게 바로 오기 정치예요. 오기예요. 오기. 그러니까 국민이 뭘 생각하는지, 국민이 뭘 명령하는지를 그걸 잘 판단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 난국을 극복해 나가고 헤쳐 나가야 될 텐데 거꾸로 해보자 이거지. 인심하고 대놓고 해보자. 누가 배째라는 거죠. 예. 그러면 옛날에 양정철 씨가 이야기했대 뭐 배째들이죠 했잖아. 국민이 그럴 거예요. 배째라면 알았어 배째 줄게. 이래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가지고 그렇게 장난칠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 추락을 보면은 호남에서도 13.9%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40대가 가장 열렬한 지지층인데 거기서도 48.9 대 48.2. 그러니까 긍정이 0.7% 높습니다. 호남하고 40대 제외하고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다 뒤바뀌어 버렸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40대나 이런 데서는 이제 윤석열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동안 누적돼 왔던 게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부동산이 더 큽니다. 예, 이런 게 누적돼가 꽉 눌려 있던 게 이런 어떤 조그만 자극이나 계기를 만나면 터지거든. 그리고 호남에서 그렇죠. 도대체 우리가 정말 지지해줄 가치가 있는 정권이 맞느냐? 네,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정권을 계속 믿고 가도 되겠냐, 아니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점에서 문 대통령이
그 정권이 호남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오산이죠. 거꾸로 말해서 호남이든 어디든 국민들이 이제 원하는 좀 민심을 따라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호남은 내 거야. 만약 이렇게 생각해도 호남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아니 그리고 호남 분들은 전략적 선택을 잘하기 때문에 전에는 또 안철수 정당에 대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문재인을 밀었는데 또 다른 쪽을 얼마든지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어. 왜 호남은 단독 집권이 지금 어렵다고 보면은 될 만한 쪽에 또 전략적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늘 남아 있는 거예요. 상존하고 있는데 이번 이렇게 추락은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강제 이렇게 해임이라든가 이런 거 조치가 지금 부당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종부세 나온 거 보니까 완전 이게 세금 폭탄이에요. 세금 폭탄.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져요. 예, 또 그 처음에 이제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걸 펼 때 이 정권이 하는 게 뭐냐면 부자들한테는 더 세금을 많이 내고 더 가혹하게 해가지고 이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한다 뭐 이런 이제 취지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처음에는 기대해 볼 만도 하단 말이죠. 그런데 가서 이제 그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 가면 그 취지야 어떻든 간 그리고 그 파장이 오는데 누구한테 가장 심각하게 오느냐 하면 저소득층한테부터 먼저 온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야 이거 저 정권이 뭐 우리한테 입에 발린 소리 하더니 결국은 누구 고통 주는 거냐 우리 고통 주려고 이 짓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더 심하게 하는데 또 하나는 중요한 문제는 말이죠. 현 정권이 자기들 지지 세력을 전부 자기들 심리적 노예로 만들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 심리적 얘들은 노예야. 내가 조작하는 따라 얘들은 다 움직여. 이렇게 만약에 여기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 현 정권이.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으로 나타난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아닙니까? 예. 자기 이념적인 그런 지향에 따라서 움직여간다. 대깨문들이 방향 제시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심리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시킨 대로 할 수 있고 내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국민들 그거 아닙니다. 지금 김현미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정호 여가부 장관보다 못한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정호는 거기 가서 국회에 가서 입 다물어. 바보 장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못 하겠다면서. 예, 무건 수행을 하고. 예. 당신은 입만 열면은 사고 치니까 그게 민주당까지 가세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추미애 뭐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이성윤 무슨 중앙지검장 다 머리가 가만 보니까 좋은 사람들 아니야. 예?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렇게 하겠어요? 어쨌든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을 강행할 경우 지금 37.4%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30% 초반까지도 추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징계를 2일에서 4일로, 4일에서 지금 10일로 연기를 했어요. 네. 과연 이 지지율 추락이 윤석열 징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그대로 고할 건지 아니면 좀 스톱을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세요? 그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하는 말은 뭐냐면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약점 잡히지 마라. 지금까지 약점 잡혀서 자꾸 이렇게 끌고 왔으니까 이것을 좀 늦추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다 갖춰놔라. 그래서 그런 정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몰아내겠다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네, 그렇게 봐야겠죠. 예, 일단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그거다. 그렇지. 확실히 쳐버리자. 이런 게 지금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윤 총장이 다시 말이지 소송 걸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쟁송에 대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금 확보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치기는 친다. 이미 여권의 핵심부가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먼 길을 왔을 때 되돌아가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잘못된 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냐면 항상 그 투쟁적으로 생각해. 대통령부터가 해가지고 내가 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밀리면- 지면 끝장이라고 밀리면 끝장이라고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그래 지금까지 그러면 윤 총장 앞으로 잘해 절대로 이럴 생각은 없지. 기어이 저 사람 밀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옵티머스 사건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월성 1호 원전 그 문제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탈원전 뭐 이런 정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이 해온 것도 그렇지만은 그 백운규인가 무슨 산업통상부 장관 그 해온 그런 것들 불법이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정권 측의 그 부담으로 올 때 윤석열이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것도 있고 공수처가 빨리 돼버리면 윤석열이 빨리 잡아갔으면 뭐 수사를 할 텐데 지금 공수처가 잘 필요하니까 우선 윤석열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돼. 계속 몰아대다가 뭐 공수처가 이제 출범하면 다행이고. 12월 9일 날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자꾸 무리를 낳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말하면 통하죠. 왜 안 통하겠습니까? 통하긴 통하는데 나중에 그게 축적돼가지고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이건 모르잖아요. 지금 그 결과로 나타난 게 37.4% 아닙니까? 1차적 경과죠, 이게 결과죠. 예. 이제 더 나아갈 경우는 파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 4월 저 보궐선거 그거 이제 참패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되면 이제 대선에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 이 사람들이 진짜 정권을 못 지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태가 생길지는 자기들이 예상할 것 아니에요. 근데 결코 우리는 정권을 잃는 일 없어. 천만의 말씀. 민심이 돌아가면 잃는 거지 어떡할 겁니까?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위와 관련해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절차적 논란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쟁송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면 우선 말이 안 되는 게 그 징계위원을 추장관이 6명을 임명하는데 그게 무슨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용구 이번에 임명한 법무차관. 이 사람은 월성 그 1호기 수사의 백운규 장관의 변호인 아니었습니까? 전 장관의. 이런 사람이 지금 거기 징계위원회 위원장 안 맡으면 공정한 건가요? 그 대전 지검에서 그 월성 그 수사 들어가니까 백운규 수사 들어가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항의하고 그랬다면서. 기본적으로 이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입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무슨 공정성, 정당성을 한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법적 절차에서 매치를 지키고 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징계위원도 공개를 안 해요. 또 징계 사유도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청와대가 공정성하고 투명성 얘기하다가 투명성을 싹 빼버렸더라고요. 그 징계 결제도 그건 공개할 수 없다며. 결제 서류도. 아니 자기가 결제해가지고 결제 서류도 공개할 수 없고. 그 징계위원들도 공개할 수 없는데. 그래 제 말은 그거예요. 징계위원으로서 그거는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못한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겁나는 사람이 왜 징계위원을 왜 맡아? 맡지를 말아야지.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는 거 어차피 징계 행위 자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갖추는 그런 요식 절차에 불과하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걸 정말 추미애 장관 말 기고만장해서 2일날 해치우겠다, 뭐 4일날 해치우겠다. 이런 따위 말이죠. 그게 법이고 뭐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문 대통령으로서는 또 심각하게 백운규 저거 잘못 걸려 들어가서 나중에 하다 보면 왜 지금 사람들이 장관 지시해서 그랬습니다 하듯이 백운규가 나중에 상황이 이제 굉장히 급박해지면 대통령께서 몇 번 전화를 했다든지 불러다 야담을 하더라든지 이렇게 가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백 장관을 보호하지 않으면 정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그런 절박한 그 심정도 있고 이러니까 올 코트 프레싱이에요 지금. 그런데 올 코트 프레싱 한다는 것을 바꾸고 말하면 그만큼 덜 치워지면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을 일이 많다. 이건 그 말은 반증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정권이 두고 아마 이게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징계위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핵심 쟁점은
예, 전에는 뭐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했는데 사찰이 아닌 것도 다 드러나서 예, 지금은 예. 판사 성향 조사 문건 이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도 그거는 뭐 전혀 위법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 지금 전국 법관회에서 이 문제를 좀 논의하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논의를 하려면 뭐 5명인가 이렇게 판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2명뿐이 안 했다. 그러니까 전국 59개 법원이 다 싸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당사자인 판사들도 크게 무슨 징계 사유냐는 그런 입장인데다가 지난번 대검에서 그 사안을 가지고 압수수색까지 벌였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지금 불법성이 대검에서 하는 것을 법무부가 직접 지시를 했고 그러니까 조남관 당신은 권한대행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거를 통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수수색하는 것을 심재철 검찰국장하고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직접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정황들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예. 포착이 돼서 아 국장님 안 나왔습니다. 담당관님 서류가 안 보이네요. 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불법 감찰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 뉴욕인가 그 사람 예. 인권 뭐 담당관인 저 인천 인권 관리관이 그 있죠. 그 저 박은정이 위에 감찰관이죠. 감찰관. 예. 그다음 국장이- 국민찬은 감찰 담당관 아니에요. 예, 예. 아니 감찰관이 내가 그걸 보고를 받은 바 없다 했더니 뭐 박은정이가 망신 주는 거냐고 거기서 대들고 했다는데 세상에 말이지 그렇게 저 직책을 저 우회해버린다든가 패스해버려놓고는 이거는 말하자면 제도 법 자체를 무시해버린 것 아니에요. 이런 짓을 하면서 그 제도를 무시하고 제도를 경시하면서 제도를 지킨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 이게 말 자체가 모순되는 거지. 예?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 추미애 사단이 이번 그 판사 문건을 가지고 나름대로 친위 구태타를 모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수. 예를 들면은 그 압수수색에 들어갈 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정보 수사정보 정책관실 압수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대검의 포렌식 팀을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성윤이가 중앙지검 그 포렌식 팀을 딱 대기하고 있다가 투입을 했다. 근데 이제 나온 게 없었어요. 그리고 알려지기는 추미애 장관이 고기영 차관한테 당신이 이 판사 사찰 문건이 나오면 바로 대검을 접수해라. 그러니까 대검 차장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영 차관이 고민하다가 이건 아니다 하고 사표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쿠데타예요. 맞아. 자기들끼리는 그래갖고 대검까지도 완전히 이제 접수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 몇 명이 그 추미애 장관하고 추미애 장관 측근 몇 사람, 뭐 기껏해 2-3사람, 이 사람들이 전체 검사들까지 해가지고 전체 검찰이 뭐냐면 반대하는 일을 그 몇 사람이 꾸며서 그러니까. 전체를 뒤집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무리를 예사로 저지를 수 있다. 이 추미애 장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법무장관에서 그렇지 이 사람이 정말 무슨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을 초법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실상 초법적으로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법부라고 법이 없는 무법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말만 꺼내면 이제 기승전결 검찰개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또 웃기는 게 검찰이 이제는 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이 돼 있다 이런데 아니 그거 웃기는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서서 인사를 대대적으로 해치우고 제도를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말이죠. 자기 사람으로 다 해놨잖아. 했는데 전에는 안 그랬던 검찰이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건 전부 자기 책임이지. 자기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 웃긴 자기가 사람이 인사를 다 해놓고. 자기가 검찰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법무장관 되고 난데 검찰이 이렇게 타락했다면.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 할까?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을 동안에는 딱 침묵을 지키고 수수방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징계위가 열리니까 징계위는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 또 이렇게 갖고 또 딱 자기 책임을 떠넘기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징계 결과가 나오면은 대통령은 아무 재량권이 없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모든 것을 아주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퇴임 후에도 혹시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안 걸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예초에 문 대통령을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문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겠죠. 근데 상황이 그렇게 몰아온 거거든. 상황이. 그래서 예초에 이제 몇 년죠? 2012년? 네. 그때 문 대통령이 떨어졌잖아요. 네. 떨어지고 난 뒤에 사실은 문 대통령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 끌고 왔잖아요. 네. 왔는데 촛불 집회 때문에 이제 문 대통령이 들어섰으니까 문 대통령 자신이 국가를 경영할 준비도 갖춘 것도 없고 비전을 갖춘 것도 없고 포부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굉장히 권력을 행사하기는 했는데 책임질 일은 생각을 안 했지. 근데 보니까 책임질 일이 너무 많아. 그럼 가능하면 피하는 거지. 피하고 나는 몰랐어. 이거 하려고. 책임 안 맡으려고. 그러니까. 책임 떠맡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럼요. 거예요. 근데 딱 입 다물고. 역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그런 의식을 공공연히 내보인 대통령은 없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하산길 아닙니까? 네. 하산길이 뭐 돌뿌리가 늘 나오게는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돌뿌리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위덩어리가 이 곳곳에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하산길이 좀 불길하다. 징조가 좋지 않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물론 생각하면 저는 유종흠 이를 그래야죠. 거두기를 안 그러면 바라는데요. 근데 문 대통령 생각은 이건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하고 가면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지금 저러잖아요. 나 안 볼래. 안 보면 문제가 없어.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또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또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문 대통령이 자기가 희생적인 그런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스스로가 자기 정권에 있었던 문제를 가능하면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나가는 것이 자기 정권에 대해서 그거에 민주당이 다시 들어서든 뭐 다른 야당이 들어서든 어쨌든 자기 정권을 위해서 굉장히 그게 자기가 기여하는 일이다.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합리적 해법이라면은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징계위 그거 멈추고 추미애 장관 경질하고 그럼 공수처법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거기 독수조항 다 빼서 합리적인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해법 아닙니까? 근데 정치권에서는 그 전에 그 대검 그때 중앙수사부 네, 중수부 대검 그거 기어이 폐지하겠다고 정치권이 왜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그러거든. 그러다 지금 이제 검찰이 자꾸 크니까 또 이러는데 그래서 지금 뭐 공수처 만들면 누가 가장 불편하겠습니까? 정치권 자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은 괜히 새로운 기관 자꾸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감찰관 제도 그것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공수처를 바로 그런 대통령과 그 측근 실세들에 대한 감찰, 감시 이걸 위주로 하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야지. 감찰관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공수처 만들면은 지금 판사들 조미연 판사 같은 사람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면 누가 고발을 하겠죠. 뭐 직권남용이니 어찌니 고발하고 국회 야당 뭐 하면은 사실은 정치인들이 제일 죽어납니다. 이건 생기면은. 죽어나는데 이제 정권에서는 그래도 니들은 기소까지는 안 할게. 근데 판검사는 우리가 기소를 해야 되겠어. 이런 차원이니까 이러지 말고 그 꼭 정말 지금 거기서 말씀처럼 이제 뭐 불가피하게 그래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욕심을 내더라도 욕심의 한계가 뭐냐? 공수처장을 정말 야당까지도 그 인정하는 그런 공수처를 내자. 네. 이런 데까지는 자기가 양보를 해줘야지.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종반을 맞아서 하산길에 접어들었는데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무리한 쫓아내기, 밀어내기 이 사건으로 레임덕의 둑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무너진 둑을 아무리 막으려고 발버둥을 친들 막아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 되돌아봐서 완전히 새롭게 고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법이라든지 또 추미애 장관 경질 문제라든지 또 무슨 징계위원회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머리만 땅에 쳐박는다고 그것이 감춰지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과연 대통령 맞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